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로 월요일입니다. 성탄절의 한 주가 시작되는 네 번째 맞는 12월입니다. 앞으로 사흘으로 다가오는 세계 속의 명절이 되어버린 현재는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기념일로 완전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앞으로 성탄절이 앞으로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아주 뜻깊은 한 주가 돼서 오늘부터 주말까지 크리스마스 캐롤 한 곡씩을 워싱턴 소리 시그널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멘트를 합니다마는 워싱턴 소리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잘못된 키를 바로잡는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그날의 핫 이슈만을 선택을 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프로입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의 날씨를 살펴보면은 오늘은 현재 기온 38도, 낮 최고는 45도, 내일 화요일은 43도, 낮 최고 53도가 되겠으며 수요일도 역시 아침 최저 40도, 낮 최고 53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성탄절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목요일은 역시 아침 최저 43도, 낮 최고 55도로서 가장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이번 주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기대하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성탄절을 보내시고 따뜻한 연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5일은 그리스도 탄생을 알리는 성탄절입니다. 바로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전 세계인들의 기념일 내지는 축제로 예수 오신 날을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정확하게 12월 25일이다 이란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4세기 초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일한 후에 기존의 이교도 축제인 동지축제 그리고 태양신 미투라 숭배 일등을 기독교적으로 융합하고 합쳐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했다는 그런 정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이블 역사학자들의 주장인과 동시에 이 주장이 거의 정확하다는 정설입니다. 그 이후에 350년경에는 교황인 율리오 1세가 12월 25일을 공식적으로 성탄절로 선언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의 날짜를 두고서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초기에는 1월 6일에 예수가 탄생했다는 걸로 해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마는 4세기 후반 들어와서 마침내 12월 25일로 정착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날인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인정하면서 기념비적인 축제로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미사의 합성어로 그리스도를 위한 미사, 즉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예배를 뜻한다고 하죠. 어찌되었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며 이 날을 기념해서 가족 그리고 연인들 간에 서로를 위해서 선물도 교환하면서 즐기는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돌아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그동안 뵙지 못했던 어르신들, 그리고 친지 가족 등등, 또한 더 나아가서 소외되고 있는 쓸쓸하게 지내시는 분들을 우리 주위에서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면서 성탄절을 함께 지내야 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요, 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상 처음으로 전례가 없는 흰 봉투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려 하면서 현금을 넣어주면서 이 현금을 받는 신도들은 쓰지 말고 길거리에 혹시나 홈레스라든가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넣어주라 하면서 교회에서 이런 훌륭한 일들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의 뉴스의 키워드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우리 이곳에 사는 미국인들, 그리고 우리 또 한인 교포들 아마 여행 준비를 하시는 분들 많겠습니다만은, 특히 2025년이 가기 전에 새해를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갈 것으로 생각이 되래요. 다만 특히 유럽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특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그 IS 이 테러 공격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이슬람의 극단주의 IS에 대한 공격이 한동안은 몇 년 동안 잠잠했습니다만은 이들이 다시 또 준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지난번에 폴란드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용의자가 체포되면서 유럽이 다시 테러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 유럽 여행을 계획한 우리 한국인들은, 물론 여행객들은 매우 불안해하면서 유럽 여행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폴란드 검찰은 지난 18일 날 이슬람 국가와 연계해서 폭발물 테러를 계획한 혐의로 올해 19세 먹은 대학생을 체포했어요. 또한 지난해 12월 20일에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서 독일의 마그데부르에서 대형 참사가 벌어진 바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 IS에 대한 이 테러가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은 당분간 자제하는 것이 어떤가도 생각되어집니다. 네? 여행도 좋겠습니다만 유럽을 제외한 아시아라든가 또 대한민국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는 게 어떤가, 그런 높아심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대한민국에서의 그 키워드를 살펴보면은 용산의 대통령실이 야권이 요구하는 통일교에 대한 군품 수수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마다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무도 이것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계속 특검을 받지 않으려고 문지작 그리다가는 국민들의 의혹을 살 것 같아서 정면 돌파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민주당에 의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정보통신망법 그 수정안을 수정을 해서 당론으로 채택을 했어요. 마침내 오늘 상정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와일스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여성인 경우는 사상 처음입니다만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수지 와일즈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알코올 중독자 성격 소유자로 평을 하고 부통령 등 일부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신랄하게 비난한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와일즈 실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전폭적인 신뢰를 표명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와일즈 비서실장의 인터뷰는 정가에 적지 않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와일즈 실장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시각으로 행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와일즈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 그리고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기소 등에 대해서 느슨하게 지금까지 보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기소 등에 대해서는 90일이 지나기 전에 보복은 끝내기로 느슨하게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약간 내용이 좀 헷갈립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은 이후에 레티시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을 대출 사기 혐의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의 보복일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을 미국의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상호 관세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와일즈 실장은 관세가 좋은 정책인지에 대해서 엄청난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와일즈 실장의 가감이 없는 비판 발언도 공개했습니다. 말하자면 J.D. 벤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10년 동안의 음모론자였다면서 그가 트럼프에 대한 비판자에서 적극적 추종자로 돌아선 것에 대해서도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면서 부통령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수지 와일즈 백악관 비서실장이 계속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서 내부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고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한 관세 정책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는 것으로 말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각국과의 통상 마찰 등 관세 정책의 부작용을 둘러싼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와일즈 비서실장의 이날 공개된 미 대중문화 월간지는 베니티 페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며 모든 국가에 대해서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그대로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와일즈 비서실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관세 정책에서 결국에 절충적 해법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간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옆에 측근들이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다는 것을 피력한 겁니다.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고국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대북 정책을 조율을 할 한미 협의에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미국을 직접 상대할 테니 남북 문제는 외교부가 뒤로 빠지라는 것입니다. 통일부가 외교부를 패싱하는 사상 초유의 엇박자가 났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불거진 자주파와 동맹파 갈등이 다시 표면화됐다는 것입니다. 혼선이 가중되는데도 불구하고 컨트롤 타워인 이재명 대통령실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북한에 대응하는 동맹 공조에 힘이 실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에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상황 변화에 떠밀리지 않으려는 역량 결집을 위한 정부의 원보이스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통일부는 과욕을 버리고 필요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서 파열음을 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부는 한미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미 국무부와 정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대북 정책도 논의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18년 11월부터 가동한 한미 워킹그룹을 거론했습니다. 당시 비핵화와 남북협력, 대북 제재를 수시로 협의했습니다. 다만 인도적인 대북 지원까지 금지해서 남북관계 발목을 잡는다는 그러한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2년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김여정은 워킹그룹을 남측이 스스로 목에 걸어놓는 친미 시대의 올감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눈에 가시였던 셈이죠. 한편 진보정부 통일부 장관 출신인 인사들은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의 대북 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통일부 입장에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북한 관계를 놔두고 통일부와 외교부가 서로 마찰음을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한반도 평화정책과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정부와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대북 정책은 정부 그리고 대통령이 바로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국제정세, 북한의 대남 정책,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드는 설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부와 통일부의 갈등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결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재판부 설치를 감행해서 오늘 발의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이 말하자면 이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법들이
법조인들의 반대 속에서도 이 정청래 민주당을 주도로 해서 내란 재판 설치법을 약간은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상정을 했습니다. 법조인들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내란 재판 설치법을 악법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정청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여당을 지지하는 참여연대조차 민주당의 수정한 발의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용산의 대통령실까지도 대단히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이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용산에서도 대단히 역풍을 맞이할까봐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이 무도한 정청래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반대와 분노에는 아랄 것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막무가내식으로 내란 재판부를 설치하려는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법조인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위헌의 소리가 있으며 역풍을 맞이할 것이다. 그런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청래 민주당 겁없이 돌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총은 아예 던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자, 끝으로 이런 뉴스를 또 전해드립니다.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마약을 동원해서 자금을 얻으려 했다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졌던 전직 대통령 완전히 망가뜨리기 위해서 작정을 했는지 이런 망언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시키면서 결국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 당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청문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대단히 큰 점수를 땄던 인간이 있어요. 이 경찰인데 백혜령 경찰입니다. 여러분들 백혜령 경찰이라고 한 몇 달 전에 그 청문회에서 펄펄 날뛰면서 검사들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공격했던 그자가 바로 경찰인 백혜령 경찰입니다만 이 백혜령이라는 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계엄령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니까, 자금이 필요하니까 마약을 동원해서 그 수입으로 계엄령 선포하는데 자금으로 쓰려고 했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거 정말 삼척통자도 이런 말을 아니할 거예요. 3살 먹은 어린 아이도 아니고 경찰이라는 자가 너무 황당무계한 얘기를 늘어나서 참 기가 찹니다. 이러한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이러한 자를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단속반으로 임명했어요. 마약을 단속하라고 그 여검사와 임모검사와 함께 마약을 단속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 백혜령 이 경찰 이 친구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말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믿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치지 않고서야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그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내란죄를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자금으로 마약에 손을 댔다. 이런 망언과 이런 궤변으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백혜룡, 결국은 고발당했어요. 고발당해서 명예훼손죄로, 이거는 100%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겁니다. 깜빡 맛을 봐야지. 그저 입이라고 해서 막 그렇게 떠들어도 됩니까? 그래도 현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단 미스로 계엄령을 선포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은 내란죄라고 아직 1심도 선고가 안 나왔잖아요. 내년 1월 18일 1심 선고가 나옵니다만은 계엄 선포한 것 자체는 잘못됐습니다만은 그것이 과연 현직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대통령의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좀 오버하긴 오버했습니다만은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엄 선포한 것은 좀 너무 지나쳤어요. 그건 인정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현재 죄값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나 내란죄하고 계엄 선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내란죄가 뭡니까? 그런 현직 대통령이 아닌 상태에서 전직 대통령이던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킨 것이 만약에 실패했다면 내란죄로 처벌받지요. 물론 성공한 쿠데타가 돼서 전두환 대통령은 7년 동안 대통령직에 있었지만 김영삼 대통령 들어와서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것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죄로 사형 선고까지 받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육군 소장으로서의 쿠데타 일으킨 것, 이것은 내란죄에 해당이 되죠.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뭐가 답답해서 쿠데타를 일으킨다거나 내란죄를 합니까? 이건 성립이 안 되잖아요.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내란죄에는 머리를 흔들고 있어요. 내란죄로는 성립이 안 될 것이다. 다만 다른 죄로 공수처가 체포할 당시에 체포에 불응했잖아요. 그건 체포 불응한 죄를 물어서 처벌을 받겠습니다만 내란죄는 성립이 되지 않을 것이다가 대부분의 법조인들의 의견이에요. 이런 마당에 이 백혜룡이라는 이 무도한 경찰이 겁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뭐를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함부로 그렇게 말을 기꺼려서 전직 대통령이 뭐 답답해서 마약을 어떻게 해서 마약과 관련해서 자금을 얻어? 이 말 같은 소리 해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자를 임명을 했다는 자체가요. 말하면 마약 단속반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12월 22일 월요 순서 워싱턴 소리 이만 줄이겠습니다. You 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